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우리나라 탈춤이 22번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등재 이유로 탈춤은 지금도 유효한 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 또 신문제 비판을 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랜만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프레스룸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안은 따뜻한가요? 12월 첫날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바깥에 나온 지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얼어붙어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으로 완전 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며 영하 10도에 육박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으로 불어드는 바람 탓에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해가 드러나 있는 서울의 이 시간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한파특보는 해제됐고요. 현재는 중부를 중심으로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쪽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오늘 수도권은 눈날림 정도가 되겠고 내일 아침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서해안, 제주 산지에는 1cm에서 최대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 5mm 안팎의 비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동쪽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한 탓에 화재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내일 낮부터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 외출하실 때는 이렇게 따뜻한 옷차림뿐만 아니라 동파 방지를 위해서 시설물 점검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 양이 신형 ICBM 발사 현장에 입고 나왔던 패딩 점퍼가 올겨울 북한에서 새로운 유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흰색과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패딩을 입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사진을 실었는데요. 김주애 양이 입었던 패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김주애 양은 ICBM 개발 공로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할 당시에는 어머니 리설주 여사와 비슷한 검은 코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의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2시간 더 앞당겨진 것으로 평상시 3,800원인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4,560원으로 오릅니다.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할증률을 올린 건데요.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할증률이 2배로 적용돼 기본요금이 5,32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란에 맞을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장은 날아온 계란에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이 계란을 던진 사람 방송인 이메리 씨로 이 회장 재판 출석 때마다 고함을 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원은 이 씨를 고발하거나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메리 씨는 대체 왜 그런 거라고 합니까? 이건 이메리 씨의 개인 주장인데요. 네. 이 삼성 이 그룹 임원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의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재용 이 회장이 계란을 맞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퀴시트웨이로 좀 넘어가 볼까요? 퀴시트웨이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종 꿀알바, 군 탱크로리까지도입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이 고수입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완성차 탁송을 거부하면서 이 차량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차였었죠. 네. 이 완성 차량을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몰고 가는 이른바 로드 탁송 업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위 이제 꿀알바다라고 이제 입소문 타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이 청년 구직자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벽부터. 이 하루 일당이 보통 15만 원 정도에 이 거리와 횟수에 따라 많게는 27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 파업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좀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싶은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이 로드 탁송으로 새 차를 받게 될 구매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왜요? 있습니다. 네, 새 차를 받았는데 이미 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기록, 주행 거리가 100km 이상 찍혀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로드 탁송을 거부하게 되면 후순위 계약자에게 순번이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직접 본인이 찾으러 가거나 네. 로드 탁송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신종 꿀알바는 지금 뭐 신차 나왔을 때 로드 탁송을 얘기를 하는 건데 군 탱크로리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운전자분들은 좀 요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빨리 기름 넣어라 뭐 이런 조언들을 좀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유소에서 이제 동의난다는 네. 소식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니까 좀 조치를 취하라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이 기름 떨어지는 주유소가 지금 하루 사이 몇 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지금 나섰는데요. 서울 주유소를 중심으로 긴급 수송 체계를 점검했고 이 상황이 악화될 것을 대비해 이 군과 수협이 여기서 이제 그 때문에 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탱크롤이 18대를 긴급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 군까지도 투입돼 비상수급 체제를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군과 수협이 보유한 탱크롤이 18대가 지금 긴급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뭐 이런 광경들인 건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지금 등장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정부랑 화물연대의 2차 교섭 40분 만에 결렬됐다라는 소식은 사실 전해드렸는데 민주수 기자. 네. 알고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어제 직전에 결렬되면서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이 회담 시작된 지 10분 만에 고성이 터져나와 분위기 생각보다 더 험악했다고 합니다. 교섭 직후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결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중간에 왜 먼저 나오신 건가요? 먼저 마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이 합의된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다음 교섭 일정 정하셨어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아직 요청한 게 없습니다. 1차 교섭보다 훨씬 더 지금 연장 시간이 줄었는데 많이 서로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오간 게 있을까요? 아니 왜 거짓말하십니까? 서로 입장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서로 입장이 똑같다고. 자, 제 말씀을 있는 드렸고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있는 잠깐만요. 그대로. 할게요.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니 거짓말은 안 하셔야죠. 장관은 그냥 차관마저도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교통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된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실상 이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당장 이 안전 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이 진전된 자세로 대화에 임하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측 입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습니다. 친정으로 공정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선진적인 이 물류 산업 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있어서 지금의 안전운임제도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짜는 것은 화물연대 프레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수단이 발동되었을 때 사실 조합원보다도 비조합원들한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조합원들을 우선적으로 좀 업무를 복귀시켜서 파업허금력을 줄고 화물연대를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류 정상화나 업무 복귀를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행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화물연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양측이 참
팽팽하다, 극과 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원희룡 장관이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더 나가서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화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거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닐까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줘야 화물연대 쪽에서도 이제 여러 어떤 타협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는데 네.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정부가 좀 해줘야 지금까지는 이제 화주들, 그러니까 화물을 맡기는 쪽하고 화물연대의 이 화물 차주들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였다면 지금은 네. 아예 그냥 정부하고 이 노조 측의 이제 직접 갈등으로 너무 번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화물연대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실제로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왜냐면 이제 처음에 1차 면담을 할 때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 나왔었고 네. 어제 2차 면담을 할 때는 그보다 더 이제 급이 낮은 실장급이 나왔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던 이제 구원상 물류정책관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에 면담을 할 때도 화물연대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화물연대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반감이 있는데 또 이제 협상 주체로 나오니까 권한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건데 네. 다만 뭐 지금 앞에서 이제 쭉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물류 상황이 워낙에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뭐 기름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뭐 95%가 지금 막혀 있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협상을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려면 양쪽이 다 중간 완충 공간을 좀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완충 공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 정부의 굉장히 좀 강경하고 단호한 이런 입장, 이 뒤에는 강재묵 기자, 예. 사실 더 강경하고 단호한 대통령실이 있어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실의 단호한 기조와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토부뿐 아니라 이 행안위와 경찰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 당시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이 파업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이 경찰의 원칙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어제로 이 김은혜 홍보수석 역시도 브리핑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추가 업무 개시 명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금 위태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이죠. 1호선부터 8호선 그리고 9호선 일부. 이 지하철 파업은 좀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듯이 이어가는 가운데 다행히도 어제 시작된 이 서울 지하철 파업은 하루 만에 종료됐습니다. 당장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됐는데요. 이 파업이 끝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저도 어제 4호선 진접행 열차를 30분가량 기다렸는데요. 네. 이 단순히 열차가 늦은 게 아니라 이 네. 퇴근길 인파가 한 번에 모이면서 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저희 충무로역과 인근에 있는 뭐 역삼역 다른 곳곳에 이렇게 취재 기자가 나가봤는데 현장에 인원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면서 이 119 신호가 이 안전 위험 요소가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압사당하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일단 지하철 파업이 끝나서 참 다행인데 김광삼 위원님. 예.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에 지하철 파업이 종료된 게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보여요. 이제 지하철하고 이제 화물은 완전 다르죠. 네. 화물 자체는 사실은 국가의 어떤 핏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느 한쪽에 막히면 이제 전체적으로 막히고. 사실 같이 연대해서 파업을 하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연대했었는데 한쪽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화물연대 입장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는 걸 보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강대강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했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 지금 대부분 화물차는 지입차주 아니면 용차인데 네. 만약에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듣지 않으면 결국 면허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면허가 취소되거든요. 네. 그럼 생계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상당수 화물연대 동조하는 차주들이 여기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제 정부에서 보고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할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가 보조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주지 않겠다고 그냥 옵션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화물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압박을 느끼겠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화물연대 측이 수그러지면 네. 그때 이제 협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단계적으로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또 김장연대, 낙동강 오리알된 안철수입니다. 지난 7월 이 차기 당권을 이미 선언한 김기현 의원을 네. 이 장제원 의원이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요. 네. 당시 김기현 의원 이렇게 농담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장연대. 무슨 연대요? 김장연대.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김기현과 장제원이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김기현과 장제원이 그 연대를 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다.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네.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네.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같은 당을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면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그걸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장제원 의원과 좀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다 친하죠.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하죠. 매우 제일 친한 사이죠. 두 사람 다요. 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일까요? 스물스물 다시 이 김장연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 이 김기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연대가 맞다. 이 차기 당대표로 이 친윤 쪽에서 김기현 의원을 밀기로 결정을 했고 네. 이 장제원 의원과의 만남까지 주선해서 결국 연대를 이루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김장연대보다 먼저 나왔던 얘기가 간장연대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 간이라는 말이 안철수 의원을 조금 좀 조롱하는 듯한 이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간철수와 장제원 그래서 간장연대라고 이 먼저 나왔었는데 김장연대가 지금 다시 나와요? 네, 일단 장제원 의원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은 네. 이 지난 대선의 흐름을 좀 결정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철수 당시 후보와 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어느 정도 연이 닿아서 자리를 마련했다. 뭐 저희가 이런 뒷이야기까지 풀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이 안철수 의원이 결국 단일화로 전격 당선인 인수위원장 자리까지 맡게 됩니다. 네. 지난 4월에 그런데 내각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과 잡음이 났을 때도 이때도 장제원 의원이 좀 나서서 이 안철수 의원은 우리랑 한 배를 탔다라면서 감싼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강장연대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장 의원은 자신은 김장연대도 간장연대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얘기 들어보시죠. 그동안 간장, 김장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조어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나는 참 보면 참 진짜 너무해요. 에? 너무해요. 그런 얘기는 괜찮아요. 언론이 에? 너무하신 거 아니 언론이 아니라 그런 뭐 조어를 만들어내고 에? 지금 전당대가 있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장제원 의원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너무하다라고 지난 7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몇 달이 지금 흘렀죠. 그리고 다시 지금 김장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강재목 기자. 예.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할까요? 이 방금 앞서 설명드린 이 김장연대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네. 다만 당권 도전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번 당대표 선거 이 친윤 비윤 구도가 아닌 이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가 누군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본인 역시도 친윤임을 애둘러 표현하는가 하면 동시에 그와는 좀 결이 조금 다른 식으로 이 정부의 좀 쓴소리를 이어간 바가 있었는데 지난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용산의 생각을 100% 그대로
뭐 똑같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지층이 확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은 사퇴 수습 후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 사적인 대화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장을 시킨 게 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직접 보시고 오셨지만 이 헬러인 참사의 정부 책임론이나 이 지난번에 있었던 국감중 메모 논란 등 대해서도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임경빈 의원님.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친윤계가 싫어할 법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간장연대가 아니라 김장연대로 돌아선 이런 상황. 네. 안철수 의원 버림받은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제 버림을 받으려면 애초에 선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받는데 애초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대선 때 이제 후보 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까지는 맡았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내각에 본인이 원하던 인물들을 이제 장관으로 이제 집어넣는데 실패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에 이제 착근하는 과정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 세력들이 이제 주요 요직에 들어가거나 뭐 최고위원회 기용되거나 이러는데도 결국 이제 실패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외로운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지금 뭐 간장연대든 김장연대든 중심은 결국 이제 장제원 의원인 거죠. 그렇죠. 김이나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중요한 건데 왜 장제원 의원이 중요하냐? 결국은 윤심의 흐름을 따라서 다음 전당대회가 결정될 거라고 당내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누구랑 연대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이제 11월, 12월 이제 김장철이 오니까 김장연대 쪽으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보다는 윤심의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친윤계 쪽.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보다도 더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안철수 의원한테는 굉장히 좀 실현의 계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지금 실현의 계절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장이든 김장이든 결국은 장이죠. 이 장제원 의원 친윤계 어떤 대표주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친윤계가 강재문 기자 지금 슬슬 전당대회 앞두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부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꿈틀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죠. 민들레가 이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다음 주 공식 출범합니다. 이 출범과 동시에 이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이 될 전망이죠. 이 당권주자 연대 또 이제 전당대회 룰 등 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권 주자인 김기현, 그 안철수 의원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네. 이 앞서 이 모임은 먼저 지난 6월에 이 장제원 의원 주도로 추진된 바가 있었으나 네. 이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의원의 제동으로 출범이 무산된 바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당내로 이 뭐 사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이어지면서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서인지 이번으로는 윤핵 관중 한 명이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모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0여 명, 즉 절반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력을 조직화하고 뭐 명칭을 붙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친윤계는 이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이 현행으로 보면은 이 전당대회 당심 대 민심이 7대 3이거든요. 근데 그쵸. 이거를 당심 비율을 더 높이자. 그래서 8대 2, 뭐 심지어 9대 1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친윤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권과 대권 주자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책임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좀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표면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네.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자면은 각종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다른 비윤계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특히 유승민 의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룰을 좀 바꾸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이고 이렇게 바꾸면 안철수 의원도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아마 좀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친윤계 입장에서는 네. 사실 대통령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이 당대표 되기를 바라겠죠. 네. 그러면 사실 유승민 의원은 뭐 거의 대통령실과 적대적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해왔어요. 네. 발언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었고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되면 그건 아마 친윤이랄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악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룰 자체에서는
당원의 어떤 영향이 많은 그런 룰로 이제 바꾸고 싶어 할 거고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 할지라도 이건 차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차기 대선 주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민심과 어긋나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과 대통령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원하는 대표는 바로 이제 친윤적에서 미는 대통령실 우호적인 그러한 후보를 밀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런 대표를 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친윤계가 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룰이 중요하죠. 그래서 7대 3으로 했다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에서 너무 압도적이다. 그러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룰도 좀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정말 그래서 룰이 변경이 될까요? 아마 굉장히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룰을 바꾸는데 이제까지 해온 룰을 누구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룰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7대 3으로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너무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윤 쪽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도 보면 안철수 의원이 당선될 줄 지지도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도 친윤계와 어떤 연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당대표가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윤 쪽에서 당대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친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거론된 당대표 후보들이 몇 명이죠.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 전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 당대표 주자가 정말 많습니다. 강재묵 기자. 다른 주자들도 있죠. 방금 앞서 그러니까 지지율 표를 보셨을 때도 좀 잠깐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 가장 앞섰던 분이죠.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당심의 나경원, 이 민심의 유승민으로 이제 계속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며 이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과 이 기후환경대사라는 자리를 맡고 있어 이 교통정리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이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과 이 당권의 디귿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출마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며 연계된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윤상현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 중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죠. 저희 최근 저희 프레스룸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실무형 당대표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대권 후보형 대표보다는 총선 승리를 이끌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돕는 실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윤 의원님도 당권 주자로 지금 정말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주변에 권유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이제 대세김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슴과 열정과 머리와 지혜를 던져야 되겠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게 그런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사실상의 도전 의지를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이어서 최근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차출서도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다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는 계시지만은 아직 1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사실은.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드시 총선에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에 하나 당대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안철수 의원도 지금 10년 넘게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서 지금 당대표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데 그렇게 정치가 쉬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장관한테 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이 아까 이 김광삼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친윤의 의도대로 이 전당대회가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2024년 총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중도층을 그냥 무시하고 또 당신만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친윤계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도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가능하면은 대통령의 마음을 이제 바로 받아 안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90년만 자꾸 강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뭐 중도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총선을 겨냥하면 결국 수도권 민심이거든요.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은 또 당대표를 누구로 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장관까지 지금 뭐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이게 좀 갈립니다. 뭐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무래도 공천만 받으면 조금 안전하다 싶은 지역에 뭐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을 많이 썼고요. 반면에 이제 좀 경합 지역들, 서울 수도권에서 경합 지역, 예를 들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비례대표입니다만은 뭐 서울 양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MBC 사태 당시에도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한다든지 조금 결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대통령실 고민이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여의도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여야 회동 또 결렬, 결국 본회의 무산입니다. 네, 민주당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에 제출했죠. 네, 이 안건을 통과시킬 국회 본회의를 열지 말지를 놓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결국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본회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 원래 이 자리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본격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이슈를 위해 본회의 여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하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본회의에 안건 없이도 이미 잡혀있는 본회의라면은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의장께 강력히 예정대로 또 합의된 대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주십사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좀 결렬이 되면서 지금 원래 오후 2시에 열렸어야 되는 본회의가 지금 못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원래 본회의가 오늘 말고 내일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일 올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처럼 똑같이 이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것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내일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투표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해임안을 올리고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바로 금요일이죠. 그렇죠. 이 주말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 여야가 미리 합의한 날짜도 본회의 열리기가 어려운데 의장이 단독으로 주말에 본회의를 연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월요일에 여야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올리는 가능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재 여야 어차피 예산안 합의를 못해서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 표결을 위해 네. 본회의가 추가로 열려야 되는 상황 이제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건데요. 네. 9일 본회의도 추가로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여야 잠정 합의가 되기 전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대치 상황이 여야가 뭐 어떤 타협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 의장의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해임 권한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절차된 요건이 있죠. 그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전략적으로 좀 미스를 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미스냐면 네.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 여론 높잖아요. 네.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 연관해서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해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당이 지금 단일 대우를 이끌고 있고 또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탄핵 수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 수출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쵸.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180안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법률이나 헌법 위반한 것이 없다고 탄핵 심판 결정이 나와버리면 네. 이상민 장관에게 면책을 줘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장관을 에 대해서 선곡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아마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오히려 여론 나빠질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제가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카드를 꺼내는 것이 민주당은 최고의 카드인데 해임과 탄핵 수출을 밀어붙이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볼 때는 헌법법률 위반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탄핵 수출까지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탄핵 심판 결정이 안 돼버리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잘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이건 민주당의 전략 미스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일단 오늘 상황을 보기만 해도 지금 여야 결렬 이 대치 상황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이 오늘 여야가 오전 11시에 만났거든요. 근데 11시에 만나기 전에 어제 저녁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윤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이 MBN 단독 취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좀 단독 취재 내용인데 이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회동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이 예산안 국회 통과 등 이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를 초청한 건 지난달 25일이죠. 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이후 닷새 만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당내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닷새 만에 만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이 공식적으로는 만난 적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날 오전 국회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안 만났느냐, 윤 대통령이 관저에 오라는 요청을 했느냐, 안 네. 했느냐라는 질문에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비공개 일정에 대해 언급해 줄 수는 없다 밝혔지만 회동 네.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사실 이렇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만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만남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주의 상황의 연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지난 22일에 소위 친윤계 핵심 의원들 4명하고 이제 부부 만찬을 했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는 주로 이제 당내 현안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금요일에 있었던 지도부하고의 만찬에서는 주로 뭐 좀 가벼운 이야기들 중심으로 논의가 된 걸로 네. 나중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국회와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쵸. 예산안 처리도 좀 서둘러야 되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좀 가져갈지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지난 지도부 만찬 때는 충분히 협의가
못했을 가능성. 네.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워낙 민주당이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조금 급격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를 아마 뭐 대통령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 종종 국회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완전히 스텝을 같이 하지는 않는 모습이 네.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단도리를 할 필요성도 있었을 수 있다.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이제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앞으로의 현안들, 앞으로의 전략들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뭐 가졌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좀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얘기가 살짝 좀 옆길로 새긴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던 차였었는데 이 여야가 대치하는 이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때문에 지금 대치를 하고 있죠.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이 오늘 국회에 왔어요. 맞습니다. 이 오전으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죠.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질의권을 두고 여야가 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소란이 다소 좀 격하게 흘러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이상민 장관님,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저쪽에 그래서 김경원 간사님 예. 오늘 아니, 의사진행 발언 아니 그거 뭐 의사진행 발언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김경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인데 하는 거지. 아니 이게 그게 오늘 의사진행 신상 발언 참석한 그 신상 발언 한번 주십시오. 신상 발언. 제가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은 줘야죠. 아니 간사가 다음 전체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이 보신 것처럼 발단은 이채익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김교영 의원의 그러니까 질의를 제지하면서 했었죠. 이채익 위원장이 이제 사내를 선포하자 이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마스크를 집어던지면서 이제 네. 말도 못하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그 영상 뒤로도 이제 좀 고성이 계속 들리기는 했었었죠.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이어 2차전까지 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이 이제 서류를 던지려는 행동을 좀 이렇게 취하자 네. 서류 던져봐 이렇게 던져봐라라고 이제 도발하는 모습까지 좀 있었고요. 네. 이 싸움이 커지자 이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서둘러 이제 촬영 중인 영상 기자들 먼저 내보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발언 끝나고 던질 테니 기다려 라면서 이제 말꼬리를 잡는 듯한 언쟁이 좀 계속 이어졌고요. 네. 두 의원 사이로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와 같은 좀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오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뭐 많고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유언장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죠. 또는 뭐 해임이랄지 그런 얘기 사퇴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절차 자체가 이제 국회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임위에서는 사실 뜻대로 되냐 않으면 서로 반말하고 큰 소리 치고 네. 그런 게 막 너무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임위의 저런 모습 때문에 가장 불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영상하는 촬영자도 있고 이게 국민에게 다 방송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죠. 네.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같은 심정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후속 보도가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준비해봤습니다. 보도? 네. 제목은요. 법카 의혹 커지자 사비로 책임입니다. 바로 가수 이승기 씨와 이 소속사 공방 관련 내용입니다. 이승기 씨 18년간이나 활동을 하면서 이 음원 수익을 정산받은 게
빵원이다.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 처음에는 이 정상 불이행 의혹과 관련해서 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네. 부인하면서 부인했었는데 오늘과 어제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권진영 대표가요. 어떤 다툼이든 오해와 시작의 끝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면서 이 자신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책임지도록 하겠다. 사비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니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처럼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실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뭐 내 남은 인생 뭐 이승기를 뭐 몰락시키는데 뭐 최대한 뭐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던 걸로 보도가 났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바뀐 데는 사실 여론의 문매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여론의 문매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새 의혹이 또 나왔어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뭡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네. 이승기 씨를 몰락시키겠다라고 한 부분 육성 음성 파일로 온라인에도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소속사는 별다른 뭐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네. 정상만큼은 투명하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네. 약간 버티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결정적인 부분이 권진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좀 호화 생활을 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 폭로에 의해서 결국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 풀어드리기 힘들 정도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권진영 대표 이 한 명품 브랜드의 네. VVIP가 될 만큼 이 브랜드 제품을 많이 샀는데 2년 동안 48회를 그러니까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브랜드 VIP를 위한 공간, 심지어 VIP 라운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이 공간에서 감자탕을 시켜 먹는 저런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감자탕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쵸? 아무나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음식인데 또 이 감자탕 심부름을 이승기 씨 매니저한테 시킨 정황도 저렇게 문자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법인카드 결제가 남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에 명품 구매 비용만 18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네. 출장 명목으로 사용한 호텔 숙박비가 2억, 그리고 여기에 친동생을 또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서 4억 이상을 현재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네.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월 500만 원 한도의 카드를 그리고 아까 말한 그 VIP 라운지에 들어갔던 그 명품 브랜드 있죠. 네. 거기 직원에게는 한도 1,000만 원짜리 법인 카드를 선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가운데 이 권 대표가 과거 이승기 씨 매니저에게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권 대표 이승기 씨 매니저와 나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네. 이승기 씨가 저녁으로 먹는 이 샌드위치와 커피 27,000원을 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개인 카드 결제, 그러니까 이 씨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라. 네. 이러면서 매니저를 나무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있었던 같은 날 이 권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해당 소속사의 감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이 청담동의 한 스파에서 187만 원을 이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지금 물론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하는 이런 의혹입니다. 지금 일각의 어떤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지금 전해드리는 건데 아직 뭐 맞는지 아닌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주숙 기자, 네. 이게 회사 명의, 법인 명의의 카드라 법인 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는 회사의 법인카드에 대한 배상 행위 등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승기 씨 내용 증명을 보낸 뒤로는 추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게요. 네.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가 보낸 이 내용 증명 부분 있죠. 거기에 네. 대한 회신을 하면서 이 음원료 미정산에 대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 의무 사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를 통지하게 된 뭐 그런 사정으로 현재 보입니다.
일단 전속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라는 건 이제 후코 엔터테인먼트랑 완전히 좀 갈라선 게 아니겠느냐라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임경빈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자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사재를 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어요. 지금 이제 앞에서 기자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회사 돈을 이제 횡령하거나 뭐 배임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개인 치부를 회사 돈을 했다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자신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본인 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누구보다도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법률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회사 돈을 자기 통장으로 옮겼거나 자기 재산으로 치부하는 데서 사용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서 미리 정산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이승기 씨하고 이제 계약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처럼 보이는 거라서 원진영 대표의 오늘 뭐 나온 입장문이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남아 있는 법적 싸움을 위한 준비 작업, 사전 정지 작업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정말 막 법정 소송으로 갈 때는 이 권진영 대표한테 굉장히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이제 법적으로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승기 관련해서 이제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권진영 대표가 아니고 후코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이게 회사와 이승기 씨와 계약이죠. 그러니까 미정산하는 것은 이건 민사상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권진영 대표가 회사 그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그게 뭐 28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회사 돈을 갖다가 법인카드라는 것은 업무 관련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명품 구입하고 그런 것들은 업무 관련은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의 친족을 뭐 직원으로 해서 4억 정도 월급을 주고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다 내용이 드러날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처벌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경제 범죄로 가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승기 씨 정산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로 횡령한 금액을 다시 회사에 집어넣겠다. 그게 자기 처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만약에 자기 사재 털어서 회사에다가 넣어야지 처벌 수위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후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승기 씨하고 정산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얼마를 또 정말 피해 회복에 회사에 입금을 할지는 그건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이 딱 정리를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